반갑습니다. 네, 제가 우리 김영 교수님께로부터 며칠 전에 또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와서 강의를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강의 준비를 했는데, 사실 뭐 여기 오신 분들에게는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오늘 행사를 지켜보면서 느낀 점은, 저도 신학교에서 배울 때 옛날 그리스의 철학자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내용들을 배웠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우는데 왜 이 철학자들 사상을 배우나 늘 의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기초가 있을 때 신앙이 더욱더 깊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뭐 소크라테스가 남긴 행업 다 잘 아시고 있고, 저희들은 가톨릭 신학에서는 특히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특히 플라톤 철학에서 저희들이 배운 가르침은 그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대화할 때 이런 자리를 대화의 자리, 대화는 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 않고 뭐 이 얘기 저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의 그 공통점을 찾아가는데, 그때 썼던 그 책 제목이 대체로 대화. 그래서 초기 교회 교부들도 책을 집필할 때 어떤 때 한 주제를 선택하지 않고 대화, 이런 제목을 두면서 많은 내용들을 다루었어요. 그런 것이 머리에 처음에 떠올랐고, 두 번째 제목은 우리 이 행사 끝나면 또 이제 떡도 먹고 음식도 나누게 될 텐데, 잔치상, 우리 특별히 음식 자리에 가면은 뭐 여러 가지 음식이 많습니다. 반찬도 많고. 근데 각각 선호하는 음식이 있겠죠. 이제 내가 조금 더 좋아하는 음식 많이 먹고, 또 절 좋아하면 안 먹고, 막 이런 의미에서 나누는 대화에서도 내가 공감하면 더 깊이 또 따라갈 수 있고, 또 덜 공감하면 안 따를 수 있겠죠. 우리가 나누는 그 대화도 음식과 비슷하다 해서 잔치, 방케트라든지 뭐 이런 제목을 또 지은 그것이 기억이 나고, 세 번째가 정원, 꽃밭입니다. 정원에서는 한 꽃만 있으면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겠죠. 많은 꽃이 있어야 돼요. 다양한 꽃, 또 조그만 꽃들도 있고, 다양성 안에서의 그 일치와 아름다움을 찾아라. 이런 내용들에서 옛날에 철학자들이 대화, 잔치 또는 뭐 꽃밭, 정원 이런 제목을 썼는데, 똑같이 초기 교회 교부들도 그런 제목을 썼습니다. 제가 오늘 또 우리 김영 교수님하고 선택한 그 제목은 민주공화국, 또 정의 공동체 정의, 그다음에 뭐 사회, 그다음에 시민의식, 뭐 이런 세 가지 네 가지 단어였었는데, 뭐 이런 단어에 국한되지 않고 저희들 자리에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현재 정치 책임을 맡고 있는 이 윤석열 검사, 이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또 자극을 주면서 변화를 도모할 수 있을까? 근데 사실 변화를 도모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우리 젊은이들이 요새 외치는 것 같이 바꾸는 일밖에 없는데, 어떻게 바꿀까? 힘을 좀 덜 들이고 또 소모를 덜 하면서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내용들을 함께 고민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저는 더 탐사 시민학당 제목을 보면서 더 옆에 영어 정관사 THE를 썼어요. 더 탐사. 세종대왕께서 보시면 이놈들아 이게 뭐냐 이렇게 야단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더가 정관사, 영어의 정관사도 있지만 우리말로는 더 탐사해라, 연구해라, 찾아라, 뭐 이런 의미도 돼서 양의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더 탐사 뭐 좋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고, 또 시민, 우리들이 뭐 시민이니까 우리 시대의 주인들입니다. 이제 학당이란 단어가 아까 우리 이제 화백
박재동 화백께서는 조금 학당이라는 단어에 의아해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너무 친근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용산구 원효로에서 자라고 컸는데 원효로 옆에 옛날 신학교가 있었어요. 프랑스 신부님들이 시작하던 신학교. 그 신학교를 저희들이 어려서 학당이라고 불렀어요. 학당. 거기는 외국 문화니까 아주 크고 아름다운데 감히 범접을 못한 거예요. 근데 제가 세례받고 그 성당 학당에 가서 프랑스 신부님들에게 복사하면서 어렸을 때 지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학당하면 친근한 어린 시절도 떠오르고 또 프랑스 신부님들이 한국에 뿌리를 내렸던 그 신학교의 원자리의 의미 이런 게 기억이 났습니다. 이제 학당이 어떤 의미에서 아카데미, 아까 얘기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분들이 제자들을 모으면서 대화했던 그 자리가 또 학당이었어요. 스콜라라는 의미도 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참 친근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함께 했습니다. 민주공화국, 정의공동체 사회, 시민의식 크게 세 단어로 나누게 되는데 민주공화국 다 너무나 잘 압니다. 이제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의 이름이에요. 우리들의 이름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 이름 속에서 우리는 반은 잘 기억하고 있는데 반은 또 놓쳤어요. 민주란 말은 귀가 따갑게 듣고 또 우리가 외쳤습니다. 민주주의. 그런데 공화, 이 단어는 그냥 가끔 사용하고 또 개념이 또 그렇게 다가오질 못하는 거예요. 저 스스로도 그랬고 또 많은 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대화하면 그 실상이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 민주의 가치를 우리가 확인하듯 공화의 가치를 확인하고 깨달을 때 헌법 제1조의 의미를 잘 깨닫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이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민주공화국에 대한 물음은 결국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 질문과 상통합니다. 민주는 친숙한데 공화는 부르고 듣기는 했습니다만 조금 생소했어요. 민주는 잘 아시는 대로 데모크라시, 민이 통치하고 민이 지배하는 그러한 사회다. 민주는 1인 독재를 배척합니다.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서 숱한 역사 과정, 희생을 우리가 치렀죠. 여기에는 우리 그리스도교 공동체, 가톨릭도 많은 한계와 잘못이 있었습니다. 이제 중세 변화기는 바로 교황의 1인 독재 체제를 깨는 거, 여기에 그 시민들과 또 이성, 또 계몽주의 학자들의 노력이 있었어요. 이 부분을 가톨릭은 그 이후에 깊이 깨닫고 성찰하면서 역사와 함께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서 있고 그 중에 현재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이 대표적인 분이 되실 수가 있겠죠. 근데 프란치스코 교황도 외로우세요. 홀로 열심히 하시지 그 주변에 도와주시는 그 추기경들, 로마의 관료들은 저 교황 언제 돌아가시나 이러고 있어요. 저는 그 교회 현실을 지켜보면서 교회가 이러할진데 세상이 변하기는 얼마나 더 어려울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민주주의는 다수를 중심에서 이루어지는데 다수를 중요시할 때 놓칠 수 있는 부분은 소수를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큰 성찰은 그 놓친 소수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선거 제도를 바꾸고 또 다당제를 실현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하고 선거제도에서 이른바 승자 독식, 아시는 대로 윤석열 이분도 0.73% 이겼어요. 이재명 후보에게 0.73%, 1%도 안 되는
그 숫자로 승리한 그 사람이 막 100% 힘 또는 120%, 200% 힘을 가지고 무리하게 정치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민주주의지만 거기 또 맹점과 허점이 있을 수 있구나. 이걸 학자들이 깨닫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제도에서 승자 독식이라는 이 부분을 좀 제거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사표를 방지해야 된다. 적은 숫자가 지지했다 하더라도 그 적은 숫자의 그 뜻을 정치에 반영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른바 스위스라든지 또 네덜란드, 북유럽 선거제도의 다당제를 지향하는 이러한 식의 의미를 소수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스위스는 이른바 직접민주주의, 국회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뭐 10,000명, 20,000명, 30,000명이 모이면은 우리가 법안을 요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제도가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깨닫고 시작해야 되겠죠. 국회의원 우리가 호소한다든지 뭐 지방자치단장들 하는 그런 것이 완전하게 보장이 아직 안 돼 있고 또 그 수치도 너무너무 높은 거예요. 이걸 좀 낮게 하면서 시민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찾아가자, 그러한 노력도 있습니다. 이제 선거제도 개혁, 지금 윤 대통령이 얘기해서 국회의장도 함께하고 있는데 이거는 나눠먹기식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게 3, 4월에 그게 안 될 것 같다. 근원적인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임기응변으로만 하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선거제도 개혁, 우리가 좀 지적하고 꾸짖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난번 선거에서도 이른바 사이비 정당, 이게 편법인데 위성정당이 나왔잖아요. 근데 저쪽에서 그렇게 비겁한 일을 하니까 이쪽에서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민주당이 조금 더 선명하게 했었더라면 도덕적인 우위를 지녔을 텐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혹을 달고 있는 겁니다. 이제 민주당 지금 170여 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데 이건 우리가 민주당도 우리가 질타하고 그러면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는 것이 우리들의 소명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체험이 있어요. 그분이 성남시장 할 때, 지금 성남시장에 대한 일이 많이 나옵니다만 그거 다 검찰의 조작이에요.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조작의 명수들이에요. 한국의 검찰은 항상 범죄를 조작하고 또 뉘우치고 회개한 적이 없었던 거의 범죄 집단과 흡사한 그러한 이제 공동체입니다. 이게 성남시장 당시에 제가 이재명 대표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대화를 나누다가 시 예산, 정부 예산을 얘기하는데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100억이 넘어가면은 제가 개념이 없어요. 저 100억 정도는 뭐 이만큼은 알겠는데 100억이 넘어가면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화 중에 시장님, 제가 성당도 운영하고 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도 봉사해봤습니다만 저 100억 정도는 개념이 오는데 그걸 넘어가면 참 개념이 잘 안 옵니다. 잘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지적하는 거예요. 신부님, 그러면 안 됩니다. 신부님 같은 분이 공부를 하셔야죠. 그리고 국가 예산을 감독해야 하셔야 됩니다. 감시해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극받아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지금은 국가 예산 630조인데 그것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흐름 아릅니다. 이제 한 10분의 1 정도는 교육비, 한 13%는 국방비, 또 13%는 뭐 복지비 이렇게 나눠가지고 또 정보비는 각 부처에 돈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재경부 직원들하고 국정원 직원들만 아는 거예요. 그렇게 눈먼 돈을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시장 때 막 트위터에 올릴 때 국가 공무원들이 부정만 저지르지 아니하면 국가 예산은 또 도와 시 예산은 복지를 충분히 하고도 남아 돌아갑니다. 그렇게 막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 동료, 지방자치의 단체장, 시장 이런 분들이 이재명 그 당시에 시장을 막 공격한 거예요. 야, 너만 깨끗하냐? 왜 그런 얘기하냐? 좀 시장과 도지사를 조금 돈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런 이재명입니다, 이제. 근데 그런 이재명이를 이 검찰이 조작을 하면서 주인으로 몰고 있어요. 저는 자신합니다. 이재명 결백합니다. 검찰이 범죄 집단입니다. 그 당시에 성남시장 6천억 원의 빚이 있었어요. 그걸 3년 안에 아껴서 전부 다 갚은 거예요. 모라토리움을 청산한 분이에요. 한국 지방자치단체장 중에 6천억이 넘는 모라토리움을 3년 안에 갚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분당에 있는 그 시민들도, 분당 주민들도 그 다음 선거에서 다시 이재명을 시장으로 뽑아준 거예요. 근데 그런 이재명을 이 사람들이 먼지털이하는 식으로 지금 조사하고 있어요. 그렇게 조사에 100분의 1만 해보세요. 윤석열 또 김건희 그보다 10배 100배의 죄인입니다, 이제. 저는 이걸 지켜보면서 너무 슬프고 가슴이 쓰러진 거예요. 아니, 형평의 원리라는 게 있잖아요. 범죄자가 누구를 조사합니까? 이 검찰 역사를, 흑역사를 보시면요, 역사 공부를 하면서 제가 깨달았는데, 이승만 정권 때는 그 친일경찰의 앞잡이들이었어요. 검찰은 경찰의 밥이었어요, 그 당시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검찰이. 박정희 때는 중앙정보부의 또 하수인이었어요. 전두환 때는 군인들의 밥이었어요. 87년 6월 항쟁 이후에 민주화를 부분적으로 일으킨 다음에 우리가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민주화를 일으켰는데 그때 검찰권이 확보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검사들은 그 검찰의 흑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거저 얻은 걸 가지고 이 검찰권을 가지고 반란하고 있어요. 저는 이 검찰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란으로 저는 규정을 합니다, 이제. 이 검찰, 우리가 무릎 꿇게 해야 돼요. 근데 검찰 속에 의로운 검사들이 있어요. 이문정 검사, 여검사예요. 이런 검사들이 검찰총장이 되어서 이 때묻은 남성 검사들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이제. 이게 검찰 개혁이에요. 저는 검찰 보면서 딱 하고 불쌍한 거예요. 야, 이렇게 뻔뻔한 사람도 있는가? 어린 시절에 배웠던 사람, 또 법 배우면서 배웠던 그 과정, 이른바 사법연수원에서 배웠던 과정, 그건 다 어디 갔어요? 그냥 죄만 묻다 보니까 자기들이 죄가 된 거예요. 저는 성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가장 강하게 꾸짖은 분들이 그 당시에 종교인들, 사제들이었어요. 저 같은 사제들이에요. 위선자들이라고 무섭게 꾸짖었어요. 그 다음에 율법학자들, 오늘의 검찰과 판사, 변호사들이에요. 법을 악용했거든요. 그 한 예가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안식일에는 쉬어야 돼요. 일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만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좀 고쳐주셨다고, 또 사도들을 데리고 조금 걸어가셨다고, 그게 노동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규정에 어긋났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검찰, 우리가 검찰을 위해서 있습니까? 검찰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법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을 악용하는 이 검찰들 정말 뿌리 뽑고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이제.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나오던 시민의식,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아니, 노무현 대통령도 당했잖아요.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을 불러가려고 그러다가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건 포기한 거예요, 이 자들이.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불러가려고 마음을 먹었었잖아요. 그런데 흐름이 안 되니까 거기서 잘랐어요, 이렇게. 이런 철부지 검찰들 철들게 하는 것이 우리 시민의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그게 제가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받을 때 말없는 모욕을 당했습니다. 이제 저도. 중앙정부 5국은 대공수사국이에요. 인혁당 분들 돌아가셨을 때 제가 좀 그분들에 대해서 죽음을 추모했다고 그게 국가보안법에 위반된다고 끌려가서 조사를 받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모욕도 당하고. 근데 밤중에 그렇게 모욕 주던 사람이 자기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부인하고 전화를 하면서 여보, 아이 학교 잘 다녀왔어? 어머니는 잘 계셔? 애들 밥 잘 먹었어? 이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야, 지금은 천사인데 조금 전까지 악마인데 저럴 수가 있는가? 그럼 정보부는 조사를 받고 나올 때 각서를 써야 돼요. 여기서 하는 일 절대로 밖에 가서 얘기하지 않는다 각서를 쓰게 돼 있어요. 우리는 각서를 거부했어요. 그럼 뭘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소감을 쓰겠다. 소감. 좋대요. 소감. 그냥 썼어요. 중앙정보부에서 수사하시는 여러분들 참 고생 많으십니다. 근데 사방에서 고문 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도 무서웠습니다. 근데 나한테 막 욕하고 모욕하고 그렇게 당했을 때 당신이 참 마귀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부인이 전화 왔을 때 그때 또 천사 같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사받는 분들, 아까 전화했던 당신의 부인, 암을 물었던 아들 또는 어머니와 똑같이 존귀한 분들입니다. 그런 생각하시고 공직자로서 수사에 임하세요. 끝!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그 종이를 들면서 털털털 거리는데 또 저를 안 내보낼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나가라고 그러면서 찡찡거리더라고요. 제가 나온 다음에 이 얘기를 계속하고 다녔어요. 계속하고. 근데 기자들은 또 제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저놈이 무지무지하게 당하고 나서는 엉뚱한 얘기한다고 또 제 말을 안 믿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고문을 안 받았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때 물리적인 고문 안 당했어요. 욕은 먹었지만. 근데 기자들이 하도 당하니까 저 사람도 바른 말을 못하는구나. 불신 사회였기 때문에 그게 박정희가 만드는 불신 사회가 됐겠죠. 이제 그 하나씩 우리가 정리해 가야 되는데 정리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된 다음에 다시 박정희의 망령을 불러오고 전두환의 망령을 불러오고 이승만의 망령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부족해서 그랬던 것이죠. 이제 성서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악령을 몰아냈는데 그 악령이 어딜 다니다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자리가 깨끗해요. 자기보다 더 나쁜 악령이 7을 데리고 와서 그 자리에 왔다. 먼저보다 나빠지게 되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광화문 촛불혁명을 일으켰습니다만 그거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그건 문재인 대통령과 또 민주당의 책임도 대단히 큽니다. 이제 그건 우리가 나중에 물어야 되겠죠. 이제 그 촛불의 열기를 지키지 못했던 그 대가를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박근혜를 몰아냈던 광화문 촛불의 열정을 되살릴 때 윤석열이도 몰아내고 그 검찰 일당도 몰아내고 이 불의한 친일잔재, 유신잔재들을 다 몰아낼 수 있다는 이런 측면의 역사의식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된다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시민의식이라는 것은 뭐냐? 시민의식은 성숙한 자세예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선생님 아버지 말씀하셨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 묘소 비석 강판에 새겨있는 글 저도 갈 때마다 읽고 묵상을 합니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그런데 덜 깨어있었어요. 덜 조직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성찰하면서 더 탐사, 더 노력해야 된다는 책무.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한때
김지아 시인이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다라는 시규절을 썼죠. 물론 뭐 그분의 독점적인 말은 아닙니다만 이런 게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김지아도 후기에 변절이 되었어요. 변절되면 안 된다. 우리 시대 대통령들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10명의 대통령입니다. 이 중에 대통령다운 대통령이 과연 누구인가를 우리가 물어야 되겠죠, 이제. 그럼 1970, 80년대 김지아가 썼던 시에서 민주주의여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하면서 떨리는 손 떨리는 가슴을 얘기했었어요. 그때 우리가 함께 다 공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동의 시를 썼던 그 김지아도 변질이 되었어요. 아, 그러면 변질돼서는 안 되겠구나. 변질이 뭔가? 변질은 녹수는 일이 되겠죠. 프랑스의 저명한 신학자 띠아르드 샤르덴 신부님이 고고학자, 진화론자인데 이분의 어린 시절 회고록에서 그분은 선물을 받으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또는 어른들로부터. 그 선물이 며칠 지나면 깨지든지 상하든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슬퍼요. 선물 받았을 때는 기뻤는데 선물이 변질이 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그럴까 고민하다 그 다음부터는 변하지 않는 선물. 그게 주로 구슬, 동그란 구슬은 깨끗하고 녹수 안 쓸어요. 구슬 같은 거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자기가. 그걸 회상하면서 이 어린이의 마음속에 변질되는 걸 싫어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불변을 추구하는 영혼을 추구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는 것이구나. 영원한 세계에 대한 갈구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신앙 고백을 하신 일이 있었는데 저는 그분의 그 고백을 보면서 인간은 불변을 찾아가는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그러한 존재로구나. 이걸 확인하면서 내재적인 가치를 늘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온통 변질뿐이에요. 또 사람 자체가 성장하면서 변화가 되고 또 아름답게 변화되기도 합니다만 또 변질되기도 해요. 변화는 어떤 의미에서 퇴화의 과정이기도 하고 죄의 결과이기도 하겠죠, 이제. 그런데 일제치하에서 3.1 선언을 직접 집필했던 최남선 역사학자, 또 문인으로서 이름을 떨쳐도 이광수, 이 젊은 시절은 전부 다 항일 투사들이었어요. 근데 말년에 우리 33인 중에 한용운 선생님을 스님을 빼놓고는 거진다. 어떤 의미에서 항복하거나 변질되셨었어요. 이게 가슴이 아파요. 그런 역사를 배울 때마다. 그러면 변질되지 않는 마음은 무엇일까? 청년의 마음, 순수한 마음을 항상 지닌 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내용들을 역사를 통해 공부하면서 제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일할 때 그 김구 선생님을 살해하려 했던 안두희를 보복했던 그 곽태웅 선생님이 늘 찾아오시면 아주 열정적인 인물인데 이분이 막 토로하시면서 저를 압박하시는 거예요. 근데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는 그 법상 항일투쟁에 관련된 분들에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저를 막 야단치시는 거예요. 항일투쟁 하신 선열들을 기억해야지. 근데 우리 또 법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상징적으로만 기억을 했었는데 그때 배운 내용이 우리 민족사를 정리할 때 일제 침략에 맞서 싸웠던 항일 순국 선열들의 정신을 되새겨야 된다. 항일 투사들. 이게 우리 민족사의 뿌리가 되겠죠. 두 번째는 이승만을 비롯한 독재와 싸웠던 반민주, 독재, 반독재 운동의 선구자들, 민주주의 운동, 이것이 두 번째 물줄기. 세 번째는 분단 속에서 남북의 일치와 화해, 통일을 쟁하는 통일운동가들의 삶. 이
새 물줄기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로잡는 바로 기둥이구나. 항일투쟁, 독재, 타파, 그 다음에 분단 타파, 이 셋인데 이 내용을 이루지 못하고 잘 아시는 대로 1945년 해방이 되었습니다만 그 해방이 아니잖아요. 미군의 점령이에요. 1945년부터 48년은 미국의 식민지였어요. 역사학자들이 그 내용을 안 쓰는 거예요. 저 공부하면서 깨달았어요. 그건 엄연히 미국의 식민지 메가더의 관할하에 있었어요. 그때 우리 남북이 분단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 역사학자, 정치학자가 말씀하실 때 이 남한 사회를 진단할 때 남한 사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항일 투쟁사에 있어서 무력 투쟁했던 만주에서 무력 투쟁했던 그분들이 첫 번째 카테고리아에 들어갔던 분들이고, 두 번째는 여운형 선생을 비롯한 국내에서 싸우셨던 분들, 옥구를 치시면서 국내에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세 번째 부류가 상해 임시정부에서 일하셨던 분들, 김구를 비롯한 상해 임시정부. 네 번째가 하와이나 미국 쿠바 등지에서 했던 이승만을 비롯한 또 외국에서의 항일 운동가들. 이 네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가 주류가 돼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이 남한사회 첫 번째, 두 번째가 배척된 다음에 상해 임시정부파와 이승만파가 남한의 주도권을 잡았다는 거예요. 북한은 빨치산, 김일성을 비롯한 항일 무장투쟁 세력이 일단 집권을 한 거예요. 그래서 70년, 80년대 때 우리 학생들이 역사 공부를 할 때 민족정계의 정통성은 오히려 북에 있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이런 역사적인 성찰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어요. 지금 입고 있는 뭡니까? 국민의힘 뿌리, 윤석열의 뿌리를 찾아가 보세요. 신잔재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일본과의 관계라든지 미국과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이 비참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뿌리를 알고 과정을 알아야 된다. 이 내용을 뼈아프게 성찰하면서 종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민이 주인이다. 이 내용. 윤석열 대통령이 주인이 아니고 그는 우리들의 종 또는 대행자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의식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주인 행세하는 그 사람을 무릎 꿇게 하는 것이 깨어난 민주시민의 권리와 의무가 되겠죠. 4대강 반대 시절 이명박 정부 때 항의했을 때 우리 민변 변호사들과 청년 학생들이 불렀던 노래 대한민국 헌법 1조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너무나 자명한데 이게 민중의 노래가 되었어요. 그 노래를 들으면 이명박이가 두려워했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이 노래를 윤석열 앞에서 불러야 되겠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걸 좀 깨달아라. 법을 전공한 자들아, 검찰들아, 검사들아, 이 부분을 깨달아라. 이렇게 제가 호소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개념이 공화국인데 공화국 개념 라틴어로 레스푸블리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공적 사안, 쉽게 얘기해서 공적으로 처리해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적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왜 조국 장관,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검사를 60명, 70명 투입하면서 조사하는데 왜 김건희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해요? 그거는 검사의 직무유기예요. 그래서 광노현 전 교육감이 글을 쓰셨어요. 민들레에. 국회의원에게 보장된 탄핵권. 검찰들이 자기 직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 이거는 직무유기다. 그런 검찰을 탄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알지도 못하고 사용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인터뷰할 때 그게 했어요.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원의 그 독특한 권리, 고유 권리를 집행해라. 검찰 지목해서 10명, 20명, 30명만 그냥 탄핵해 보세요. 검찰 정화됩니다.
그게 공화국의 의미가 되겠죠, 이제. 그러면 공화국은 한자로 서로 공자에다 나라 국자, 서로 화합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또 공공질서라는 단어가 있어요. 공공. 그럴 때는 그 공자가 서로 공이 아니고 공적인 공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다가 왜 공공은 서로 공자를 안 쓰고 공적인 공자를 쓸까? 그 공공에서 공안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공공 그러면 공공질서는 단어는 좋은데 그 뜻이 조금 통치 개념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때 공안부가 있었고, 중국 같은데 공안 그러면 무서운 아주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공화라는 단어와 공공이라는 단어를 합성어로 만들어서 공화국, 공적인 서로 합하는 공화국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이제. 그래서 공공질서를 앞세우면서도 서로 화합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가치를 놓쳤어요, 우리가 공허의 가치를. 근데 북한에 가면은 북한 분들이 공화국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공화국은 그랬는데 그분들은 아주 공화국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물론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조금 북한 사회도 그걸 남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너무 개인은 잊혀지고 공공사회만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이 공적인 가치를 놓쳤는데, 여기서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뒤집어 씌우는 죄 중에 하나가 배임이에요. 배임은 인물을 배신했다. 이게 배임죄라는 것이 큰 나라에는 없대요. 우리나라와 몇 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배임죄라는 게 참 위험스러운 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그냥 엿장사가 1분에 가위질을 몇 번 합니까? 엿장사 마음대로 해요. 그럼 배임죄는 누가 적용해요? 검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법은 그 자체가 무효거든요. 검사 마음대로 적용할 수 없어요. 그 검사들 거의 다 배임죄 걸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직무를 다하지 못했거든. 그래서 자기들은 조사를 안 하는 거예요. 검찰, 여러분들이 배임죄의 장본인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배임죄에 대한 남용을 타파해야 되는데, 바로 정적들을, 또 이재명과 같은 거북한 분들을 다 배임죄로 이렇게 넣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우선 감시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는 70년, 80년대 때 박정희 유신에 반대했을 때 그 당시에 판사, 검사, 변호사들을 저희들은 너무 어려워했어요. 전혀 다른 사회에 사신 분들이니까 조심조심 말을 못하고 있었더니, 그 당시에 원로 변호사님 이돈명 변호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오셔서 특강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사제들인데 확신을 가지고 하세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을 질타하신 분입니다. 한국의 사법부, 검찰들 뭐예요? 독재 정권의 시녀예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여러분들 성서 이름으로 막 이렇게 규탄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동면 변호사님의 강의를 듣고 우리 사제들이 용기를 얻었어요. 아, 한국의 법조인들, 사법부, 검찰은 말할 것도 없고 변호사들도 권력의 시녀들이었구나. 그렇게 우리가 꾸짖어야 된다는 거. 지금이 바로 꾸짖어야 할 그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제. 그럼 공화국이라는 것은 공동체성이 항상 앞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가톨릭의 설명에서 인간이 제일 존엄하다. 인간이 핵심이다. 그래서 왜 한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그 정치 구호 중에 사람 우선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가톨릭 구호에서 나온 겁니다. 사람이 우선한다. 인간 우선성이에요. 그런데 참 아름다운 구호인데 그것이 너무 강조되다 보면 개인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보조성의 원리다. 모든 원리는 인간에게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근데 인간이 우선하다는 보조성의 원리가 우선하다 보면 개인주의가
팽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시대 너무 개인주의가 팽배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게 뭐냐? 공동체 원리, 연대성의 원리예요. 나 같은 개인이 또 있어요. 여럿이에요. 그럼 상대방을 우리가 봐야 된다. 배려해야 된다. 상대방과 대화해야 된다. 똑같은 내가 또 있다. 그래서 연대성의 원리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된다. 이게 이제 법의 의미가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 개인의 권리, 보조성의 원리와 공동체 원리, 연대성의 원리가 서로 항상 보완하면서 긴장관계에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커지면 안 돼요. 그 둘이 개인과 공동체 관계, 유대관계, 균형관계인데 이 부분을 제대로 잘 이용해야 되는데 한때 우리 가톨릭 교회도 그렇게 이용을 못했어요. 가톨릭 교회를 지배했던 분들이 대체로 교회법을 운영하셨던 분들이었어요. 법이 우선하면 그 교회는 퇴행한다. 1960년대 이전까지 교회법 한 분들이 다 교회를 지배했어요. 그게 퇴행했어요. 제가 로마에서 공부할 때 충격받은 거는 동방교회 신학자가 한 분 오시더니 우리 그리스도교 교회법전을 들고 교회법을 들고서 막 내리치면서 이놈의 교회법이 교회를 망쳤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 당시 우리는 교회법을 한 주일에 5시간씩 성경과 똑같이 공부했었을 때예요. 근데 이놈의 교회법이 교회를 망쳤다. 여기에 예수님의 정의와 사랑의 정신이 어디 있냐. 이렇게 싫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크고 나서 그 말씀을 깨달았어요. 똑같이 우리의 교회, 나라 법전, 이 법전을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이 살 때 법 안 배웠잖아요. 그래도 막 하다가 누가 어깃장을 놓으면 야 이런 법이 어딨어 그런다고. 어린이도 이런 법이 어딨어. 그 어린이가 말한 이런 법이 어딨어. 그거는 인간의 양심의 외침이거든요. 양심이 법보다 우선한다. 이 내용이 건강한 사회의 균형이라는 건데 지금 검찰들은 법의 노예, 법 기술자들이에요. 법 기술자. 법을 하는 사람은 인간이 되어야 되는데 인간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거를 지탄해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둘을 조화시킨 내용이 공동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말에 누이 좋고 매부 좋고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good, common good이라고 그래요. 공동선, 같이 좋아야 돼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거를 찾아가는 것이 공동체 아름다움인데 이건 윤석열만 좋은 거야. 윤석열만 좋아. 우리가 안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야 너만 좋으면 되냐. 나도 좋아야지. 이게 우리 시대의 요구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강제징용에 대한 해법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3.1절 그 경추사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가슴이 찢어져서 아픈 거예요. 우리가 온 시대 살고 있는데 너무 망언이 많은 거예요. 이 자들이 얘기할 때 우리 선조들이 무능해서 부족해서 나라를 빼앗겠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유능한가요?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두 손을 가슴에 안고 반성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북에 가서 대화할 때 북이 아주 경직된 사회잖아요. 우리가 올라가면 혼란스러워서 당장은 망할 줄 알아요. 이제 북에 계신 분들은. 그래서 제가 북에 계신 분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들 남한 사회가 다양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게 무질서해 보이지만 거기 안에 원리가 있습니다. 가톨릭과 개신교를 비교해 보십시오. 개신교 분리되어서 교단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당장은 망할 것 같은데 그분들이 가톨릭을 대항할 때는 딱 뭉쳐서 무섭게 대듭니다. 그 개신교의 그 분열된 힘이 합할 때 무섭습니다. 그래서 남한 사회를 분열된 개신교 유형으로 보십시오. 그랬더니 이상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북한 사회는 독재 체제입니다. 그때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 가톨릭이 독재 체제입니다. 가톨릭은 독재 체제예요. 우리 일사불란하잖아요. 교황에서부터. 근데 거기엔 너무 경직되어 있어요. 그런데 분열된 개신교가 함께 뭉쳐서 가톨릭 대항하면 무섭습니다. 이제. 그래서 남한 사회는 개신교 유형이고
여러분 북한에서는 가톨릭의 독재 유형입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했더니 그분들이 처음에는 좀 화내려 하다가 화내지 않고 제가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웃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은 대화합니다. 서로 갈라지지 않고 한 하느님, 한 성경, 같은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 과거에 잘못된 거 묻지 맙시다. 일치운동을 합니다. 그 일치운동이 남한과 북한의 일치운동, 하나가 되는 운동과 상통되어야 됩니다 하면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송두일 교수님이 얘기했을 때 그분이 항상 남과 북의 경계선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북이 있고 북 안에 우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신학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이제 이게 정치적으로 갈라진 게 아니다. 민족사에서 하나다. 늘 북과 남을 하나로 생각한 이런 아름다운 마음은 종교적인 신앙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경지에 올라갔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 공무원들, 검찰들은 그런 경지에 올라가지 못해요. 기계이기 때문에. 그 기계를 우리가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이제 그런 내용들. 우리가 저도 신학 배울 때 가톨릭에서 좀 수구적인 분도 계시고 또 진취적인 분이 계세요. 60년대에 그런 아주 싸움이 많았었는데 그때 한 주교님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저 은사 주교님이신데 우리 시대에서 악셀레라도 필요하다. 빨리 가야 되니까. 그런데 위험할 때는 제동을 걸어야 된다. 제동장치가 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악셀레라와 이 제동장치의 균형. 빨리 갈 때 빨리 가지만 또 돌아갈 때 또 골목길에서 속도를 늦출 때 늦추자. 이렇게 조절하는 자, 이 균형의 자세.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좌우의 의미의 균형도 이와 같을 수가 있겠죠. 이런 지혜를 항상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백낙정 교수님하고 가끔 전화를 주고받는데 이 교수님한테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저는 촛불혁명에 대한 그 평가가 상당히 큽니다만 제가 해석했던 내용은 그런 기적은 1000년 한 번씩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다. 이렇게 꿈같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백 교수님은 시민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촛불혁명은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입니다. 지금 잠시 이렇게 소강 상태에 있지만 다시 그 불을 켜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신앙적으로 해석해야 되겠구나. 한 번 신앙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해야 돼요. 갱신해야 돼요. 새롭게 하는. 이게 광화문의 그 촛불, 2016년 17년의 그 촛불을 다시 켤 수 있는, 재생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바로 깨어있는 시민의 시대적 책무가 아닐까 이런 생각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 정의공동체. 이제 앞으로 짧게만 이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제 정의공동체와 사회인데 사회란 말을 제가 좀 피한 이유는 독일어 단어에서 공동체는 끈끈한 인간과의 관계고 사회는 조그만 차가운 어떤 법적 관계랄까 냉랭한 관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 신학에서는 주로 공동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일반 사회에서는 사회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 있죠. 그래서 커뮤니티, 소사이어티 이 두 단어의 차이점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죠. 이제 첫 번째 개념은 정의의 개념이 대단히 큰데 정의는 어떤 의미에서 사랑보다 더 큰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리고 다 똑같아요. 사랑, 정의, 평화 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건 하느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 가지 이름이 많아요. 그걸 우리가 속성이라고, 속성. 근데 이슬람교에서 하느님을 부를 때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냥 알라신 부를 때마다 와 우리가 환성을 올려요. 하느님의 이름이 99가지예요. 자비로우신 하느님, 영원하신 하느님, 은혜를 주신 하느님, 불사불면하신 하느님 이렇게 99가지 이름 부르다가 99번째 이름이면 함성을 부르는데 그 마지막 100번째 이름을 부릅니다. 그때 이름은 침묵이에요. 하느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어떤 이름으로도 명명할 수 없는 분이 절대적 하느님이다.
그래서 침묵을 해요. 제가 그 책을 번역하면서 여성신학에서 나오는데 번역하면서 찡하더라고요. 저도 잠깐 멈춰서 묵상을 했어요. 그 어떤 이름으로 부를 수 없는 하느님, 절대자. 그분 앞에서 우리가 입을 다물어야 되겠구나. 이런 식의 겸허함을 우리가 지닐 때 정화가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이 침묵성의 정화의 의미. 우리 결례가 또는 시민들이 때때로 선조들을 통해서 이러한 무한의 경지를 체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침묵 속에 기다리는 마음과 지혜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정의라는 이름을 사제단에 선택할 때 1974년에 많은 이름이 나왔었어요. 많은 이름이 나왔었는데 그때마다 어떤 그 선교사 신부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저스티스, 유스티시아, 정의를 택하는 게 좋겠다. 정의가 하느님의 많은 이름 중에 가장 대표적이다. 정의의 개념 속에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회 보시는 박상래 신부님, 우리 선배 신부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분도 성서학자시니까 신부님, 유스티시아, 저스티스, 정의가 하느님 속성의 대표입니다. 이걸 택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합의해서 정의구현 사제단 이름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페이지를 쓰고 와서 제가 헷갈렸어요. 하나가 이제 마지막 남은 내용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체성과 함께, 공동체성은 그 독일 학자들이 특별히 그 얘기를 했어요. 게마인샤프트와 게세샤프트 이 두 단어를 설명하면서 저도 신학 배우면서 그렇게 공동체와 사회에 큰 개념의 차이가 있구나. 저희들이 성당에서 사용할 때는 공동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 이런 현실 사회에서는 사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회라는 단어는 조금 삭막한 관계랄까, 법적인 관계랄까, 이런 기계적인 관계의 의미가 되어 있고, 공동체는 가족적인 의미, 끈끈한 관계가 될 수가 있겠죠. 이제 교회 공동체라고 늘 얘기하고 있죠. 이제 그런 내용들 염두에 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함께 좋아하는 그 자세가 중요한데, 그럴 때 양보가 있어야 돼. 양보. 근데 저는 우리 이른바 그 진취적인 우리 모임 속에서 87년 이후에 많은 시민단체가 생겼는데 각자 다양하고 아름다워요. 근데 이거를 묶어내는 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부족한 걸 느꼈어요. 이번에도 제가 3.1 선언 때 검찰 독재 타파와 또 시민의식, 또 노동자들을 위한 모임, 전쟁 위기 타파, 그 시민연대의식을 만들 때 호소했는데, 여기 우리 김민우 목사님 계십니다만, 김민우 목사님께서 하시는 이 모임이 가장 앞서가는 그러한 단체인 것 같아요. 아주 직접적으로 윤석열 타파를 외치고 계시니까 다른 분들은 거기까지 좀 못 가겠다 그러면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그래. 이렇게 그걸 어떻게 합할 수 있겠는가, 이걸 지금 고민들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간 끈을 만들면 좋겠다. 연대. 사실 보면은 저는 늘 꿈이 이 친일잔재의 그 당들, 자유당서부터 공화당, 전두환당, 또 지금 이르까지 국민의 이런 당을 먼저 타파시켰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민주당이 보수당이 되고, 민주당 사실 보수당이 진보당 아니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민주당을 조금 진보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보수당이 되고, 지금 다른 당이 진보당이 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루기도 전에 우리가 분열이 된 거예요. 지난번에 이임진 때 그 명창하고 대화할 때,
이번에 지난 선거에서 우리가 윤석열 후보를 이긴 겁니다. 심상정 대표가 받은 표를 합하면 이긴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길래 제가 그거 죽은 자식 불알 만지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거 진 건데 분열됐으면 진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해요? 이러고 제가 대답을 드렸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건 김민우 목사님의 책무실 것 같아요. 정부 우리 합해야 돼. 먼저 너무너무 우리가 갈라진 거예요. 조그만 차이 때문에 먼저. 근데 더 아쉬운 거는 일제와 맞서 싸울 때 독립운동할 때도 우리가 그렇게 갈라졌었어요. 이 분열의 요소가 뭘까? 신학에서는 그걸 원죄의 결과라고 그래요. 인간은 이기심과 탐욕이 있다. 그래서 양보하고 우선 때를 기다리면서 먼저 불의를 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의 진영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도 이루기 전에 하니까 이게 번번이 실패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대단히 아쉬운데 이 부분 우리가 함께 고민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깨어있는 시민의식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시민의식, 요새는 국민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잖아요. 일제시대 때 단어라고 그래서 저도 쓸 때 좀 헷갈리는데 그랬더니 인민이라는 단어를 써라. 인민. 근데 또 북한에서 그 용어를 가져갔으니까 요새 인민이라는 단어를 못 쓰는데 학자들은 씁니다.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인민이라는 단어가 가장 적합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제 인민이라는 단어 우리는 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시민과 인민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의미인데 그럼 의식이 뭐냐? 의식은 양심적으로 사는 게 의식이에요. 그래서 양심을 콘시엔시아, 라틴어로 콘시엔시아 단어를 보면은 잘 아는 거예요. 지식과 함께 있는. 지식이 있어야지 깨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식은 뭐냐? 깨어있는 삶, 지식이 있는 삶이 바로 의식이에요. 그럼 시민의식이라는 것은 깨어있는 양심을 가져야 된다. 양심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양심이 있는 삶, 시민의식이라는 것은 양심이 우선하는, 양심대로 사는 삶을 우리가 지향해야 된다. 근데 양심의 한자로 쓰면 두 양자가 있잖아요. 양심이 두 가지 마음이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 두 가지 마음은 깨고 정말로 바른 의식에 양심 우리가 지향해야 되겠다. 그럼 양심이 우선하면은 법을 우리가 넘어서는 거예요. 제가 자연신학 배울 때 프랑스 신부님께서 좀 한국말이 서투셨어요. 라틴어로 강의하시다가 가끔 한국말 하시는데 한국말로 법 필요 없어. 양심 최고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왜 법이 왜 필요 없어? 법도 필요하고 양심도 좋은데. 그런데 제가 나중에 더 신학을 배우고 났을 때 그 신부님 말씀을 깨달았어요. 이 교회도 하도 법을 강조하니까 양심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법보다 양심이 상위에 있는 그런 사회를 지향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식의 내용들.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정말 법이 필요 없는 사회를 우리가 만들고, 그럼 검찰은 역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검찰은 아주 소수. 여기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한데 양심이 최고라는 의미가 뭘까? 우리가 이게 행사하고 나면 정리랍니다, 이제. 밥 먹고 나면 설거지하고 식기를 닦아요. 청소를 해요. 정리랍니다, 이제. 그런데 집안 정리와 부엌 정리를 하는데 왜 시대 정리를 안 하느냐? 시대 정리. 시대 쓰레기가 있어요. 이 시대의 쓰레기를 치우는 작업.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친 거죠, 이제. 시대 쓰레기. 친일잔재, 독재잔재, 분단잔재. 이 쓰레기를 치우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 시대계를 이제 쓸어버리는 그 작업인데 여기서 이제 언론이 함께 해야 되는데 언론이 부패가 되었어요. 언론이 부패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어느 철학자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상한 음식을 먹으면 건강이 해롭다. 병이 난다. 음식뿐이냐? 소식도, 바른 소식, 건강한 소식을 들어야지 뇌가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하다. 근데 거짓말, 썩은 말, 부패한 말을 들으면 이 뇌가 썩는다. 이 조중동, 거짓 부패한 언어 때문에 우리 국민의 뇌가 썩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철학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건강한 정직한 소식을 통해서 우리 뇌를 맑게 해야 된다. 그게 위선과 가책을 떨쳐버리는 그런 사회 공동체를 지향해야 된다라는 내용들, 그것이 깨어있는 시민의식의 실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실 1월 1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일보하고만 인터뷰했잖아요. 아,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건 자기도 속이고 국민도 속이고 역사를 속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3.1 혁명 당시에 탑골공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 법대 학생 시절에 은사였던 그 상법학자, 제가 민법 교수로 잘못 알았어요. 상법 교수였던 양승우 교수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교수님, 제자인 우리 윤석열 그 당시 법대생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좀 생각하시다가 야, 좀 정직하게 살면 좋겠다. 학생 시절에 지녔던 그 마음, 법 연수원 시절에 지냈던 그러한 마음, 정직하게, 제발 정직하게 살고 자기가 한 말 꼭 지키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윤석열 그 대통령한테 호소하고 싶은 건, 그분 제가 평검사 때 만났어요. 삼성 조사할 때 그땐 제가 100% 지지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그분의 위장술이었어요. 위장술. 우리가 속았어요. 또 우리의 잘못이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그 아담과 하와는 속았어요. 속은 것도 죄가 큽니다. 원죄예요. 우리의 잘못이에요. 근데 속인 놈의 잘못, 사탄의 잘못이 더 큰 거예요. 그게 조중동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그러한 부류가 바로 속인 자의 후예가 되겠죠. 이제 이게 속인 자를 타파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소명 함께 확인하면서 우리 함께 오신 모든 분들 영혼과 건강을 또 우리가 기원하고 남북의 일치와 화합, 평화를 지향하면서 또 유튜브로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영혼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